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포인트는 잘 잡은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은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사실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육사 나오고 장성 출신입니다. 대기업에서 부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만두고 종업원 한 30명 되는 회사를 해가지고 큰 기업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안보의 보수. 이분 만나기만 하면은 재벌을 욕을 합니다. 재벌 욕하는 이유가 주로 불공정하다는 점이에요. 뜯어먹힌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그 부도덕성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중소기업, 하청업자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대단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단. 그러면 한국의 이 큰 대기업 쪽에서 반성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힘이 좀 세면은 힘이 약한 사람한테 막 떠넘기고 착취하는 쪽으로 가는 또 성향이 있어요. 착취하는 쪽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뭘 하면은 뭐 중소기업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일일이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고소를 했다가는 하청계약이 당장 끊길 테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만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점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용어 선택에서 아주 신중하게 하면서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공정하게 가져가는 것, 공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것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 정치적으로 어느 한 세력을 적대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혁을 할 때는 손해가 보는 세력이 생기면 개혁이 잘 안 됩니다. 다 잘 되는 방향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신도 있고 역사적 전향도 있다. 역사적 전향도.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백선엽 장군 회고로 해서 자기가 박정희 소령을 사형 집행 열흘 전에 살려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기 등장한 사람, 당시에 수사과장이었던 김안일이라는 분, 육사 2기 동기생.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사를 실무를 잡았던 김창룡, 뭐 이런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모레 이래 되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을 살린 사람이 백선엽 씨죠. 백선엽 씨. 당시에 정보국장으로서 육군 대령, 육군 정보국장이 숙군 수사의 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실무를 잡았던 사람이 김창룡, 김안일. 그 중에서 김안일이라는 사람은 박 대통령의 육사 동기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분을 제가 박 대통령 전기를 쓰면서 자주 만나서 그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 말이 박 대통령을 살린 사람은 백선엽 장군, 그리고 나, 그리고 김창룡 세 사람이 보정을 했기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수사에 많은 협조를 했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이념적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형이 경찰한테 총을 맞아 죽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과 농촌 출신으로서의 어떤 정서 이런 게 합쳐져서 그렇게 되고, 한 번도 박정희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명적인 순간에 바로 동기생이 있고 수사과정을 했으니까, 또 평소에 박정희 소령을 인격적으로 잘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백선엽 장군한테 살려달라는 건의를 할 수가 있었다. 역사라는 게 결정적 순간에 아주 우연에 의해서 큰 인물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역사가 거꾸로 바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뭐 6.25 때도 그랬고 뭐 그런 걸 느끼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젊은 시절에 가졌다가 나이가 들면은 그것을 버리고 이 보수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인격 형성의 정상 궤도라고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클레망소라는 사람이 불란서 1차 세계대전을 이끈 클레망소라는 불란서의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좌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도 좌익을 하는 놈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는 사실은 클레망소가 자기 아들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좌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좌경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이 많아서 우경적으로 전향을 할 때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요. 이승만, 박정희 그런 사람, 이광효도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광효는 공산주의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왜 그러느냐, 등소평도 그런 경우입니다. 왼쪽 편에 섰다가 오른쪽 편으로 온 거죠. 공산당 안에서는 우경분자, 좌경분자였다가 우경분자라고 오고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고 거꾸로 되는데 젊었을 때는 대구 우파였다가 나이 많을수록 좌파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 북한에 가 있는 한상열이라는 사람 모습이 될지 않을까. 세계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나이가 많아서도 친북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면 좀 한심하게 보이죠. 한심하게 보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화석이 되는데 인간의 화석이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역사적 전향, 역사적 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향이라는 것도 있다. 전향. 기독교에서는 역사적 전향을 한 사람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이 사람은 터키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일은 뭐냐? 예수쟁이들 잡아가지고 족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아주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독실한 기독교 신도가 되고 예수의 12사도보다도 더 앞서는 역할을 해가지고 12사도는 별로 사실은 12제자라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배운 사람, 지성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지만은 기독교는 유태인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할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철폐를 해야 다른 나라 사람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성경을 통해서 그 위대한 지성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예수죠. 그 사람도 완전히 기독교 사냥꾼에서 기독교의 사도가 돼가지고 물론 본인도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4대 종교